그러면 이제 1일차 3교시를 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걸 배웠냐면, 이제 3교시에는 물가라는 녀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 얘는 이제 GDP 디플레이터라는 물가 지수로 대표된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다음에 물가는 모든 물건의 양을, 그러니까 모든 돈의 양을 물건의 양으로 나눈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상당 부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물가가 돈의 양과 많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떠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수업을 마무리 지을 것이냐면, 이제 그 1교시에서도 살펴봤듯이 그러니까 1교시에서 금리랑 사회현상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이번에는 이제 물가랑 사회현상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수업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가가 사회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요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가가 오르면 기본적으로 구매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이 지도상에서 저희가 이제 돈을 원한다라는 거는 돈 그 자체를 돈 그 자체에 대한 수요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번만 더 깊게 생각하면 저희가 진짜로 원하는 거는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실물 경제에서의 물건의 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원하는 이유는 이 금융경제에서 뿜어져 나오는 돈의 양을 가지고 이 실물경제에서 실질적으로 정말 의미가 있는, 뭐 어디서든 통신이 될 수 있는 스마트폰,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뭐 이런 언제든 먹어도 맛있는 음식들, 뭐 이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가치 있는 것들은 실물 경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돈으로 얼마나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돈의 구매력을 지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 제 지갑에 지갑이 이렇게 생기진 않았죠. 제 지갑에 뭐 100만 원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 오늘 이제 사고 싶은 노트북이 얘도 100만 원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아파트가 아니죠. 전자상가 가서 요거 이제 100만 원에 하나 살 수 있겠죠. 근데 한 달 후에 이 노트북의 가격이 120만 원으로 뛰었다라고 해봅시다. 이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들고 있는 돈 100만 원의 액수는 바뀌지 않았지만, 한 달 뒤에는 이 노트북 하나를 제가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제가 들고 있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실물 경제에서 나타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벌 때 항상 이 구매력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 구매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구매력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금 통장 같은, 그러니까 예금 같은 게 돈을 넣고 뭐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불리고, 이런 것들이 다 저희가
갖고 있는 돈에 대한 구매력을 지키기 위한 행동인데,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 예금에 돈을 넣었는데 예금 금리가 한 5%라고 해보죠. 5%만큼 저의 돈에 대한 구매력을 얘가 지켜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면,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예금 통장의 금리가 5%라고 하고, 아까 물가가 20% 떴지만 이번에 한 3% 떴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은 실제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이제 예금 금리 통장에 나와 있는 명목상의 금리라 해서 명목금리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100만 원이 지갑에 있었으면 이제 노트북이 100만 원에서 한 달 뒤에 103만 원으로 뛰더라도 제 예금 통장에서 돈이, 그러니까 이제 지갑에 있는 게 아니라 예금 통장에 집어넣었었던 금액이겠죠. 얘가 이제 105만 원으로 한 달 뒤에 돈이 이자를 받으면서 돈이 불려지면은, 제가 이제 한 달 뒤에 3만 원이 가격이 인상되면서 못 샀던 노트북을 이제는 이 예금 통장 덕분에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105만 원에 103만 원을 사고도 2만 원이 남는 상황까지 됩니다. 이게 이제 요 2%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한테 2만 원의 2%만큼의 돈을 남게까지 해주는, 실질적으로 구매력을 보존해주는 부분이라 얘를 실질금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은행에 가면은 항상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는가, 듣는 상황이 이래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은행에 가면 그 창구에 있는 분이, 고객님, 요즘 예금금리가 5%이지만, 예를 들어 뭐 물가가 요즘 너무 막 10%씩 뛰는 상황이면은 실질적으로는 뭐 마이너스 5%예요. 뭐 손해 보시는 겁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다 이런 이 시카나에 관련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 이제 얘기를 한번 더 끌고 가면, 그러니까 이 식이 나오게 된 이 뒷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말하는 뭐 은행에서의 비유나 이런 것들은 그냥 되게 직관적인 이해인 거고,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보면 될까요? 이 식이 어디서 뛰어나오게 되었는지, 이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금융경제에 투자할 수 있는 자산들은 저희가 금융자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예적금, 뭐 채권,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실물경제에서의 저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산을 실물자산이라고 표현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주식이나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금융경제에서도 우리들의 구매력을 보존시킬 수 있는 수익률이 나올 테고, 실물경제에서도 수익률이 나올 텐데, 이 수익률은 항상 그러니까 같도록 언젠간 같아지게끔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금융경제에서 수익률이 높으면 실물경제에서 주식, 부동산 팔고 얻어낸 돈으로 금융경제로 돈이 흘러갈 요인이 생기는 거고, 실물경제에서의 수익률이 금융경제 거보다 높으면 돈이 일로 빠져나갈 유인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금융경제에서의 수익률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1 플러스 명목금리. 그러니까 제가 예금 통장에 넣으면은 아까 5%면은 1 플러스 0.5만큼의 수익률을 금융경제에서 얻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금융경제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실물경제에서 얻어낼 수 있는 수익률과 당연히 같아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물경제에서의 수익률을 어떻게 따져볼 수 있냐면, 가장 뭐 주식, 부동산을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물 경제에
투자를 해서 얻어낼 수 있는 이제 명목금리랑 대응되는 개념으로 얘를 이제 실질금리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 실물 자산에 투자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자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여기서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뭐가 있죠? 배당금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집세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월세 같은 이런 저희가 예금을 할 때 이자를 받는 비슷한 형태로 이런 형태로 이제 배당금하고 집세 같은 형태로 이제 이자처럼 실물 자산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즉 얘가 구매력을 보존해 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주식하고 부동산 이런 실물 자산을 투자할 때 하나 더 보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물가 상승률이라고 저희가 주식 부동산 투자할 때 얘네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죠. 주가가 오르길 기대하면서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도 하고 집값이 뛰는 거, 집값 상승. 사실 어떨 때는 이 부분을 더 크게 보고 이제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 실물 경제에 투자를 할 때는 실질 금리랑 물가 상승의 두 개를 보고 들어가고 금융 경제에서 따질 때는 수익률이 이제 명목 금리를 보고 들어가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간단히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아이고, 1 플러스 명목 금리를 이제 i라고 한번 해볼게요. 인터레스트 레이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실질 금리는 뭐 리얼 인터레스트 레이트 해가지고 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은 보통 이제 파이라고 많이들 표현합니다. 이 식이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잠깐만 30초 안에 전개를 해보면 1 플러스 r 플러스 파이 플러스 r 파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1은 이렇게 날아갈 거고 이 r 파이라는 게 너무 이제 뭐 예를 들어 5%에 3%면은 0.05에 0.03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0.002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작기 때문에 0으로 근사시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0으로 근사시키고 이렇게 지워주고 나면 1도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주고 나니까 요 식이 여기서 나온 거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률을 이렇게 넘겨보면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 물가 상승률을 더한 거였구나.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R파이라는 거를 근사시켜서 얘를 0으로 놨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진 않고 이것도 어림잡아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는구나 라는 조금 더 정확하게 따져보면 이렇게까지 식을 끌고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은 이 식이 나오게 된 간단한 뒷배경을 살펴본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물가가 오르면 사회 현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된 정답을 구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사실까지 알게 되었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 예금의 명목금리처럼 돈을 구매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예금 통장에 뭐 5% 정도의 명목금리를 받는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상황이냐면 이게 시중은행이 그 예금자한테 돈을 빌리는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예금자 입장에서 여기 이 예금 증서도 하나의 채권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금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뭐 예를 들어 시중은행에 1억을 예금했어. 근데 이 시중은행은 그러니까 예금자가 시중은행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네는 나한테 5%의 이 명목금리를 줄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시중은행 너의 배를 째버리겠다.
재벌이겠어. 뭐 이런, 재벌이겠어.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서로 사인을 하는 겁니다. 뭐 예금자도 여기다 사인을 한번 하고, 시중은행도 뭐 이렇게 해서 사인을 한번 하고. 이 종이를 저희는 이제 채권이라고 부르는데, 이 채권을 반으로 쭉 찢어서 예금자가 가지고 있으면 얘가 이제 채권에 대한 권리증서, 그러니까 이 시중은행에 대한 채무에 대한 권리증서라는 이름으로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예금 통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은행한테서 단기로 돈을 빌려 은행한테 단기로 돈을 빌려주고 얻어낸 하나의 채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느냐?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써보면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면 실질금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5% 받는데 이제 그 물가가 오르는 상황까지 고려해서 그 예금자와 시중은행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금을 5% 받는데 물가가 7%씩 돼요. 그러면은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2%겠죠. 그러니까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아까 1억을 예금자가 예금을 하면 5%면은 매년 매년이라고 해보죠. 매년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1억에 5%면 얼마죠? 500만 원인가요? 500만 원을 매년 이제 얘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첫 번째 연도에는 500만 원을 받고 두 번째 연도에는 또 500만 원을 받겠죠. 이런 식으로 500만 원은 고정된 현금 흐름을 받게 되는데, 물가가 뛰니까 예를 들어 노트북이 100만 원이었 뭐 100만 원이면은 500만 원으로 받은 이자로 100만 원을 사면은 400만 원이 남을 정도의 구매력이 보존이 됐는데, 물가가 뭐 더 빠르게 뛰면서 갑자기 물가가 폭등해가지고 노트북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됐다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이 고정된 흐름을 받게 되는 이 현금 흐름 그러니까 얘는 변하지 않는데 1000만 원으로 물가가 팍팍 뛰게 되면은 이 채권자, 채무에 대한 권리 증서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받게 되는 고정된 현금 흐름을 살 수 있는 이 물건의 양이 계속 떨어지니까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진 않겠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겠죠. 왜냐면은 내가 얘한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원금 1억에 매달 500만 원씩 줘야 되는 이 금액이, 이 돈의 가치가 계속 물가가 뛰면서 희석되고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예금자한테 이자를 지급해줘야 하는, 어떻게 보면 채무자라고 볼 수 있는데, 물가가 뛰면은 채무자는 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낮은 가치의 휴지 조각이 된 돈을 예금자한테 줘도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물가가 오르면 이제 그 실질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명목금리에 물가 상승률 빼면은 실질금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얘가 정말 중요한 실질적인, 얘가 구매력 그 자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뛰면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채권자는 울게 되고 채무자는 항상 약간은 웃음을 짓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경제신문이나 이런 데 볼 때 물가가 오르면 채무자가 웃기 때문에, 채무자가 기분이 안 좋았던 이유는 뭐였죠? 빚. 돈을 갚아줘야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 이 빚이 녹아내리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내리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빚을 녹여버리는 효과가 이 세상에는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이제 좀 자극하는, 소비를 자극하는
이런 효과도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오늘 노트북이 100만 원이 되는데 한 달 뒤에 보니까 120만 원으로 뛰어 있어요. 또 한 달 뒤에 가보니까 150만 원에 뛰어 있고 또 가보니까 뭐 200만 원에 뛰어 있어요. 이렇게 물가가 쭉 오르는 상황이 지속된다라고는 이 생각이 머리에 박혀버리면 빨리 더 오르기 전에 여기 말고 여기서 빨리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야 되는데 이제 무릎에서 살려면 좀 더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물건을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반대 방향은 또 굉장히 편안하겠죠. 물가가 떨어지면 물가가 떨어지는 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이제 반대로 구매력이 오르게 되겠죠. 물가가 떨어지니까 노트북이 100만 원이 됐는데 50만 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제 수중에 있던 지갑에는 100만 원이 있었는데 얘를 하나 사면은 이제 통장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될 텐데 이제 50만 원으로 바뀌어버리면은 노트북 하나를 사고도 50만 원이 또 수중에 남아있는 이렇게 되면 저의 지갑에 있던 돈의 구매력이 굉장히 세진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물가가 떨어지면 구매력이 오르면서 이 모든 것이 반대로 돌아가면서 채권자는 웃을 것이고 채무자는 울게 되겠네. 그리고 일반인들은 소비를 지연시키는 소비를 가격이 더 떨어질 때까지 지금 안 사고 이때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소비를 미루게 되는 그러면서 수요를 위축시키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 현상이 과연 물가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라는 걸 한번 가볍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항상 사회 현상은 모든 요소들이 결합돼서 수요랑 공급이라는 그래프로 표현이 된다라고 1교시 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여기는 이제 물건 시장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은 누구죠? 기업이 되겠죠? 기업이 있을 겁니다. 수요하는 사람은 물건을 사는 사람이겠죠. 근데 저희가 2교시 때 GDP 공부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물건을 사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네 종류가 있었다, 네 개의 경제 주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게 이렇게 개인, 기업, 정부, 외국인 투자자. 그래서 얘가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 그 임포트가 아니죠. 익스포트가 수출이고 임포트가 수입이니까. 그래서 얘를 총 순수출로 해가지고 넷 엑스포트라고 해서 NX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개인, 기업, 정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 기업들이 뿜어낸 요 물건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면 여기는 물건의 가격, 물건 시장이니까 상품과 서비스라고 해보죠. 상품과 서비스 시장이니까 물건의 가격, 물가가 여기서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건이 얼마나 거래되는지, 물건이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요 포인트가 바로 이 거래량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얼마나 많은 물건이 생산되고, 또 이거는 지출되었는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요 거래된 양을 GDP로 하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사회현상을 볼 때, 이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면 되는 거죠. 공급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 고성장이 나온다. 고성장이 나오고, 뭐 기술 혁신이 나온다. 또 뭐 원자재 가격이 줄어들어가지고 기업 입장에서의 비용이 되게 많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면은 공급이 늘어나겠죠.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은 물가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공간이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상황에서는 물가가 빠지는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고, 또 공급은 오르는데 수요가 떨어지는 요인도 있겠죠. 개인들이 뭐 대출금을 갚느라 그 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떨어졌다. 뭐 기업이 이제 실물 경기가 좋지 않아서 투자를 덜하게 된다. 정부가 지금 뭐 굳이 재정 지출을 쓰면서 뭐 돈을 쓸 필요가 없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막 들어와서 물건을 사지 않는다. 수출이 잘 안 된다. 뭐 이러면은 수요가 떨어지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니까 물가는 계속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반대로. 반대로. 수요가 그러니까 수요가 이러면 물가는 아래쪽으로 하락하는 디플레 압력을 받겠죠. 근데 수요가 공급보다 넘치게 되면 이제 상황은 또 반대로 아예 똑같은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물건을 사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개인은 뭐 개인의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뭐 기업들도 실물 경기가 좋으니까 투자를 많이 하고, 뭐 자본재를 많이 사들이고, 정부도 뭐 이제 재정 지출을 늘려가지고 필요한 물건들을 많이 사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물건을 많이 사면서 수출을 하고, 이런 형태로 수요가 늘거나 아니면은 또 공급망에 아까는 이제 뭐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데 이번엔 기술 혁신이 잘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막 공급망에도 이번에 막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터지고 하면은 막 가스 원자재 같은 것들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고 또 막 어디 항만에서 일자리 구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항만에서의 인력난이 발생하면 또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석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기업들의 그 생산 단가가 갑자기 비싸지면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이러면은 낮았던 물가가 위로 팍 튀는 이런 물가가 뛰는 요소, 수요가 오르거나 공급이 줄면은 물가는 뛰는 요인으로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는 걸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정리됐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체크하고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물가가 오르면 자 그러면 물가가 물가가 오르면 아까 누구한테 좋다 했죠? 채권자는 울고 채무자는 웃고 물가가 내리면 채권자는 웃고 채무자는 우는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거 물가가 오르면 얘한테는 안 좋고 얘한테는 좋고 물가가 내리면 얘한테는 좋고 얘한테 그럼 물가가 오르는 게 좋은 거야? 내리는 게 좋은 거야?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뭐가 좋은 거야? 라는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한번 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신용 창출 1교시에 그 파트를 배우면서 경제 파이를 키워주기 위해서 대출을 해주는 대출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모든 사업 꿈나무들이 돈을 빌려가서 이 경제 파이를 키워내지 못하겠죠. 막 사업 실패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그 경제 파이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졌기 때문에 이 금융경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극단의 엄청나게 좋은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이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데 반면에 그 대출을 빌려가지고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는 여기에는 막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이 사회는 이렇게 막 빚이라는 놈이 이렇게 막 쌓여가는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막 빚하고 부채는 똑같은 말이긴 한데 빚하고 부채가 막 이 사회 시장에 이 국가에 이제 엄청 쌓여나가는 상황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현재 지금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렇게 빚더미에 좀 많이 앉아있는, 올라와서 앉아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빚이 많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빚이 많은 상태에서는, 아까 채무자를 웃게 해주려면, 그러니까 빚이 많으면 채무자가 지금 너무나도 울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울고 있는 거를 얘를 웃게 해주려면 아까 어떻게 했었죠? 물가가 좀 올라주면 빚을 좀 녹여내면서 채무자가 너무 많이 울고 있으니까 약간 미소라도 지을 수 있게끔 상황의 여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는 게 좋은 거야? 내리는 거에 대한 좋은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 적정한 수준,
적정한 수준의 한 2에서 4%? 요 정도 사이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요 수준의 적정한 관리 가능한 적정한 인플레이션이 좋다라고 한번 답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제 또 그 그러니까 이건 채권자 채무자 입장이었고,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의 소비를 자극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여기서 사야 됐었잖아요. 여기 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사회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수요 심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또 이제 경제를 이렇게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르게 되면은 이제 그 경제를 활황시킬 수 있는 이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것까지도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물가가 오르는 게 좋은 거야, 내리는 게 좋은 거야 라는 답에는 비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정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좋은 것 같다라는 답을 하면서 이번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